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로 잡아본 것이 최근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마침 이런 관련된 작업을 할 계기가 있어서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20년 뒤에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생겨왔을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었던 것을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과학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화두를 몇 개 좀 던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AI로 생각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모순돼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소수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잉여 인간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꽤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슈퍼 플랫폼이 우리의 생활 패턴을 이제 바꾸게 될 것이다. 슈퍼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거 기반의 인사이트가 새로 디벨롭이 돼서 그게 각종 경제 활동에 이제 활용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개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질병과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에 대해서 이제 나의 트윈과 같은 존재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실물 인간인 나는 조금 더 이제 무대형 활동에 집중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어드레스 해주느냐에 있어서 이제 많은 그런 가치 창출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소들을 목장에서 키우면서 이제 소들이 이제 방귀를 뀌고 소화하는 활동이죠. 그 안에서 나오는 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소고기를 소를 키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를 배양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시켜주고 오히려 공장, 거대한 공장들을 수없이 셧다운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이퍼루프 같은 게 한이 이제 되겠죠. 훨씬 더 이제 공간상의 제약이 시간적으로 이제 짧아지게 될 거라는 트렌드들. 언택트를 더 추구를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훨씬 더 이제 외로움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면서 자기하고 같은 이상을 추구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결속력이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가족 외에 새로운 트라이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공동체 활동들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들의 역할이 사실 세상에서 임팩트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이버시티라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너무 에피션시를 추구를 하다 보면 그런 잉여라기보다는 어떤 당장의 어떤 밸류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리스펙트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거는 저희가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땡기하는 연구일수록 연구 결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연구비를 따더라도 1년 안에 성과가 나오고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연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것들을 넉넉하게 만들고 거기서 어떤 다양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혁신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제너럴서티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진부한 얘기라고 캐나다 퍼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이제 옮겨가는데 퍼스트 무버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저는 지금 막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다양성을 용납을 하고요. 비효율성도 용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좀 미래를 보는 분들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좀 과학기술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약사위원 할 때도 그랬지만은 점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 다 해외에서 나오는 게 게임 인더스트리는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 경쟁력이란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문화 이야기도 하고 기업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한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 거죠. 예를 들면 뭐 군사력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제 무대의 외교라는 건 힘의 외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비합리적인, 폭력적인 그런 외교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정세인 것 같고요.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군사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잘 안 보인다. 뭔가 이렇게 군사 R&D에 돈이 들어왔다가 이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낙수 효과가 구조적으로 너무 없는 것 같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가 괜찮은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길이고 언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냥 가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나라의 큰 펀드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고 그럼 현 정부에서 이제 시작한 것들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큰 움직임을 시작했는데 한국이 그럼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나라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해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가는 건가? 내지는 뭐 탄소를 갖다 주고받으려면 탄소를 우리가 줄여야 뭔가 팔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또 있는 건데 무슨 에너지도 좀 각이 잘 안 보여요. 국가라는 단위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은 가진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좀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해야 되냐, 뭐 관광 외교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덜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막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면 이거예요. 내수를 제외하면 중국이 지금 내수 키우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국민 행복을 위한 한국 경쟁력은 토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밖에 없는 건가? 다른 게 없는 건가 도대체? 이런 질문을 저는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MIT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국방기술, 국방 R&D에서 시작이 됐어요. 100년 사이에 MIT가 1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중에서 이제 MIT가 그 심정이 역할했고 MIT가 사실은 큰 배경도 국방에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간에 정적인 패러다임을 겪으면서 처음엔 ADD가 굉장히 많은 번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로켓들도 만들고 막 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혁신적인 스피릿이 다 이제 뭉개지고 이거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토론 주제로 주신 게 내수를 제외하면 국민 행복을 위한 한국의 경쟁력은 토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인가? 이 질문을 이제 딱 주신데 여기에 그냥 노라고 얘기하려면 그럼 뭔데? 라고 하면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것들은 다 아닌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질문은 예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전 세계 경제 규모가 한 10등, 11등 뭐 거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아까 뭐 달러, 위안, 유로, 일본, 엔화 뭐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10등이면 그 위에 있는 애들의 통화잖아요. 그 다음 하나를 더 뽑으라면 아마 원화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방 뭐 R&D 규모도 뭐 전 세계 몇 등이고 뭐 사실 딱 1, 2, 3, 4, 탑5 안에 못 들 뿐이지 바로 그 언저리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올라가면 좋을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정책 디시전 메이킹이잖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거 그냥 과학적 판단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과학은 사실 컨센서스가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판단의 어떤 메커니즘과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는 판단의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근데 이게 강정성이 되는 어떤 구조에 이런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든 과학적인 어떤 판단의 어떤 메커니즘들이 잘 녹아있을까? 뭐 이런 어떤 궁금증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에비던스 베이스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잔류사회든 뭔가 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큰 게, 그러면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사실은 발언하는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쉽게 참여할 거고, 구조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사실 약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갖다가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에비던스만 딱 제시하면 너무 냉철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감정에 잘 맞춰서 하지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 과학자들의 능력이 절대 아닌 것 같고, 과학계의 백종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는 안 맞춰도 일단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그냥 팔리는 건데, 문화상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가격을 싸게 한다고 문화상품이 팔리지 않는 거고, 비싸게 하더라도 팔리는 게 문화상품이고 하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서비스 프로덕트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드문 거죠.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 크게 이제 한번 동서양 전부 다 공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를 이 인더스트리가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했으니까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근데 그게 우연히 이제 성공한 거고, 성공했으니까 이 인더스트리의 성공의 암묵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뭐 과학계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랭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하고 커뮤니티 빌딩을 하는 거에도 참여를 잘 못하는 거죠. 학교라서 지난번에도 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에서 한국 사람들 모시고 뭐 이런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말 웬만한 평균 이상 교육을 받은 애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한국가 되게 바뀌어진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만 해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큰 규제만 해도 뭐 그러니까 non linear and non-linear 리서치로 fairness와 equality의 이슈, 그다음에 evidence based와 consensus based 이런 그 다양한 또 중요한 이슈들을 얘기해주셔서 오늘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내주신 위원분들, 특히 우리 장동민하고 성 박사님 참 따뜻한 박수로.